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3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러면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3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2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러더니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줘서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갖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맘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맘마디 해요. 맘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만 5천 마디가 남은 거야. 이 1만 5천 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하잖아요.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도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야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만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의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이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차,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놔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나는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몸에 고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 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 한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안에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네.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고 그래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이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난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가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갖고, 이놈은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3번이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고 그래. 다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거는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안 들리니까. 한 28,000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메탈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래갖고 지금 이거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 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6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 게 아니고 배운 사람들 게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야. 그거 무슨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다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2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 전에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갖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거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 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고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봐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 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82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 맨발로 다니는데 오후 2시만 되면은 이제 안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안 따라다니냐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에 치과 의사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변호사고 얼마나 신발을 많이 준비해 왔는지 한 300켤레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참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그래서 이 친구들 신발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리고 참 얘네들이 신기한 게 우리가 다시 좀 잡아봐. 한 20군데의 그 드론으로 측량을 해놨는데 숲이니까 우리가 못 찾아 다음날. 그럼 얘네들이 다 뛰어가고 자기네들이 다 알려주는 거.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내자들. 예. 저하고 김정빈 교수가 또 가는 거예요. 저렇게 다 다니면서 아이들이 알려줘요. 참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 지금 하여튼 보는 건 다 우리 땅이에요. 보는 거. 그러니까 1000만 평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상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주교님께서 신학교 부지에다가 이제 그 한가운데다가 또 쓰는 거예요. 세인트 베네딕투스 세미나리움이라고 제 본명으로 신학교를 짓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don't do this 제가 주교님한테. 근데 주교님 계속 쓰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개미산이야. 잡아봐요. 이 개미산인데 개미가 1000년 동안 짖는 거예요. 높이가 한 30m 정도 돼요. 개미가 1000년 동안. 그런데 개미들은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물이 있는 데다가 집을 져요. 그래갖고 입으로 물하고 흙하고 개 갖고 저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개미산에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요. 나무가. 이게 한 나무야. 이 크기가 화면으로 봐서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런 개미산이 우리 카사리아 땅 안에 한 2000개도 넘어. 근데 우리는 이 개미산을 특별하지 않으면 안 무너뜨릴 거예요. 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개미산 꼭대기를 잘 정리를 해서 여기 위에다가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한국의 아카시아하고 규모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움브렐라 툴이라고 우산나무 같은 거, 또 이 바오밤 나무 큰 게 있어요. 그걸 이 2000개가 넘는 개미산 꼭대기에다 나무를 기가 막히게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딱 카사리아 땅만 들어가면은 이게 우주에 온 기분이 들게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이 나무도 참 재미난 게 이 동네 애들은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고 학교를 못 가. 그래서 이 한 가정에
400그루는지 500그루를 키우게 할 거야. 여긴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 움브렐라 트리, 아카시아, 자카란다 나무,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나무들을 400개 내지 500개가 한 가족이 키우게 하려고 그래. 한 500그루 요 가족, 여기 500그루, 소나무 500그루 요 가족. 그래갖고 하나에 1과차씩 줄 거예요. 1과차라는 건 얼마냐? 100원. 100원. 400개를 키우면은 400과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400과차를 주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얘네들이 학비가 얼마냐면 20과차야. 1년만 키우면은 애들 학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무도 그냥 여기 막 키우라고 그러면 안 돼. 장학금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평 전체 아프리카의 모든 나무들을 잘 키워서 거기만 가도 이 숲 치유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국가, 잠깐 잡아봐요. 참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이게 국가 도로야. 그런데 중국 아이들이 와갖고 구리 실는 차들이 다녀갖고 도로를 다 망가뜨렸어. 그래갖고 비만 오시면은 진흙탕이 돼. 그리고 국가도로인데 아예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녀.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요 길, 요 무프리라나부터 은돌라까지 대통령이 길을 깔아줘요. 우리 땅이 있는데 길을 깔아줘.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국제공항이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우리의 30분 거리로 우리 카사리아로 국제공항이 옮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이제 가면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이코시티 카사리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학교 기공식 때 꼭 오시겠다고 거기에 한국에서 오신 그 황 신부님 꼭 오시라고 그때 만나자고 그래갖고 제가 이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꼭 이틀이라도 갔다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죠. 이게 이제 마을인데 잡아봐요. 여기가 이제 그 임마누엘라라는 수녀님이 16년 동안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죠. 한 자카란다 농장이야. 여기가 80만 평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산이 없어요. 전부 전국토가 평지야. 근데 전국토가 평지인데 1500m에 있는 평지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요 기숙사를 지을 때 나를 만난 거예요. 요게 남자 기숙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농업학교는 내가 좀 중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여긴 지금 누가 있느냐면은 수도에 프란치스코 남자 수도의 수사님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고 내년에 신학교를 지으면은 들어오려고 12명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고 2년 동안 20만 평의 농토를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게 다 옥수수 농장이에요. 지금은 건기에 갔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우물을 다 파놨기 때문에 이제는 건기 때도 농사를 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우리 이제 봉사자들이 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20만 평에 이렇게 자 잡아봐요. 이 옥수수를 끝도 없이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옥수수를 잘라갖고 옥수수하고 콩하고 잘라갖고 사일리지라고 소 먹이 그거를 만들어갖고 소를 먹이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 농장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정도 되면은 이 농장도 정말 잠비아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농장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자, 또 잡아보세요. 요거는 운물이에요. 운물 하나 파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 운물은 보나샘이에요. 이게 왜 보나샘이냐면은 미국에 이분도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인데 미국 육군 대령이야. 대령. 의사면서 대령인데 막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수의과 다니다가 휴가를 가갖고 뭐 MTV인가 ATV인가 오토바이 타다가 계곡에 떨어져서 죽었어.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그 딸을 기억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이 엄마 아빠가 작년에 날 따라와서 자기 딸이 7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7월 23일 날 딸을 위해서 샘을 판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근데 낮부터 이 샘을 파는데 밤에 이 샘이 터졌는데 그 부부가 자기 딸이 마치 아프리카에서 다시 생명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LA 교우들이 세 분이 샘을 3개를 파줬어. 샘만 파놓으면은 농사를 건기 때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을 쓴 우리 유안진 교수님을 만났는데 본인도 샘을 지금 아프리카에 9개를 팠대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시아버지 거, 시어머니 거 이렇게 의미 있는 샘들을 많이 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제는 내가 뭔가 세상에 나누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의미를 두고 지금 샘 파달라고 나한테 연락 오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잠비아뿐만 아니라 인도 뭐 이런 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웬만하게 나무가 있으면은 한 50m, 100m만 내려가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주 본화의 샘이에요. 이게 다 농토예요. 이건 성당이에요. 이 나무들이 10년 정도 자란 거래요. 근데도 이렇게 커요. 자, 요거는 라파엘의 집, 이건 미카엘의 집이에요. 여기가 카와베라는 빈민가인데 25,000명이 살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야. 에이즈 환자가. 예. 우리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매년 여기를 가는데 재작년에 수녀님이 여기 담당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의사 수녀님인데 수녀님이 나한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카사리아의 10,000평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아이들이 걸려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못 먹으니까 바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영양이 부족하면 바보가 돼요. 1996년, 97년에 북한이 대기근이 왔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애들이 굶어갖고 걔네들이 지금 20살 정도 된 애들인데 그렇게 바보가 많대요. 지금 수업을 못 따라간대. 영양분이 없어갖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못 먹으니까 이 카와바에 25,000명 중에 여자애들 중에 바보 애들이 있어. 그 바보 애들이 있으면 동네 남자애들이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걸리냐면 에이즈에 걸리는 거야. 에이즈에 걸리면은 애들이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어나면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보통 애들이 태어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두는데 거기도 자기네들이 에이즈 걸리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아예 거두질 않아. 그래서 그런 고아 에이즈 걸린 애들이 25명이 있다는 거야.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또 줘줬죠. 이 1억 5천을 들여서 여기에 내가 아까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여기다가 보내갖고 함께 짓는데 함께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 집을 갈 때마다 참 좋더라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여기는 미카엘의 집이야. 여기에 고아 아이들이 잠비아는 고아가 없어요. 왜 고아가 없느냐면은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모든 삼촌이 다 키워. 그런데 그런 집일수록 참 애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여기 한 150명이 와서 밥을 먹고 또 여기서 한 20-30명이 머무르는 미카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수녀님이 참 너무너무 예쁘장한 수녀님인데 나무를 그렇게 잘 키워.
그래서 여기 지금 포토로 지금 이 자카란다 카사리아에다가 심을 거를 지금 다 지금 키우고 있죠. 내년에 가면은 내가 이제 그걸 갖고 또 심고 그렇게 이제 작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이게 다 드론으로 하늘에서 찍는 거예요. 드론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자, 이걸 좀 봐요. 자, 잡아봐요. 참 예쁘죠? 요게 우리 미국의 교우들이 와서 그려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빨간 그냥 철문이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애들이 집에 갈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철문 들어가다가 이렇게 꽃동산을 그려주니까.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헬렌이라고 2016년 미국 에미상 애니메이션 수상자예요. 영화는 아카데미는 영화고 텔레비전은 에미상이야. 근데 이 자매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면서 나는 그림을 정말로 못 그린다. 난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내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저기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난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가슴에 와닿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님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설마하며 외면하거나 그저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워할 뿐이죠. 어릴 때 우리를 지켜주던 든든한 존재,
언제나 씩씩했던 그 모습만 떠올리다 보니 부모의 노쇠함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환갑을 넘기고 칠순을 지나면서부터 체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여기저기 몸이 성한 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건강수명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부모님의 강인함은 그저 추억이 되고 말죠. 예전에는 100세 시대가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오래 산다는 건 곧 인생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약통을 친구처럼 삼아야 하고 약속보다 검사 일정이 더 많은 삶. 오히려 그 긴 시간은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체험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더구나 배우자까지 먼저 떠나면 그 외로움과 불편함은 배가 되죠. 일상 속에서 누가 대신 약국에 가지고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바쁘고 삶에 치여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돌봄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점점 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자주 묻고 자꾸 깜빡하고 자꾸 사소한 것에도 서운해집니다. 그건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약화와 경제적 의존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당당한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지금도 똑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슬쩍 기대려 하면 괜찮아, 아직 멀었어 하고 얼버무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이제 부모님은 과거의 슈퍼맨도 슈퍼우먼도 아닙니다. 은퇴하고 일을 쉬고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들고 그렇게 어쩌다 보니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실 수 있을까? 혹은 이젠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말입니다. 면회 시간에 병실에 들어서면 가족들의 위치만 봐도 관계가 보인다고 해요. 침대 곁에 바짝 붙어서 이것저것 챙기고 먹여드리고 머리를 쓸어주는 건 대체로 딸입니다. 그 딸 옆에 눈치 보며 서 있는 사위가 있고 병실 문 근처에 멀뚱히 서 있는 아들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며느리도 자주 보입니다. 이런 풍경은 반복적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부모가 아플 때 간병의 현실은 생각보다 고되고 복잡합니다. 정작 어릴 때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부모가 병들자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가고 딸이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며 손수 간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그렇진 않지만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보이니까요. 문제는 이런 현실을 자식이 체감하는 시점이 너무 늦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거나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 정말 나이 드셨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돌봄이 아니라 결정의 시간이 됩니다. 집에서 계속 모실지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드릴지 이런 결정은 가족 간에도 민감한 문제예요. 서로 눈치를 보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책임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지인은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집에서 모시는 게 어렵게 됐다고 해요. 처음엔 가족끼리 돌아가며 돌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죠. 결국 장남이 형제자매를 모아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들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입으로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죠.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요즘엔 워낙 수명이 길어져서 부모님을 오랫동안 돌봐야 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닥칠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에만 기대기보다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고 가족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때 요양시설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엄마, 아빠. 나중에 혼자 계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지내고 싶으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대화를 통해 부모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고 자식들도 각자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연명치료를 원치 않으신다면 사전 의료의향서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기 환자나 치매 환자의 경우 자식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미리 말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디서 어떻게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지,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건 바라지 않으시는지. 그런 대화는 부모님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큰 지침이 됩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십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하시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Te vi llegar con la sal en la piel y yo cayendo sin saber por qué. Tu risa me dejó la boca en otro lugar y en un segundo me volviste a desarmar. Dime si tú sientes lo mismo, que se me va todo el sentido. Cuando te acercas pierdo el control y tu mirada me cambia el sol. Bajo la luna, tú y yo, bajo la luna me voy. Si me llamas caigo otra vez, si me miras ya me rendí. Bajo la luna, tú y yo, bajo la luna sin temor. Y aunque digas que no, tu nombre suena en mi voz. Tu piel mojada después del calor, yo con la cara pegada a tu olor. No me hace falta ninguna aplicación, si tú me besas se me enciende la razón. ¿Y qué le hago si eres mi error? Mi dulce guerra, mi mejor canción. Dime si tú sientes lo mismo, que se me va todo el sentido. Cuando te acercas pierdo el control y tu mirada me cambia el sol. Bajo la luna, tú y yo, bajo la luna me voy. Si me llamas caigo otra vez, si me miras ya
a mí. Pero hoy no quiero ganar, si en tu cintura me puedo quedar. Bajo la luna, tú y yo, bajo la luna, me voy. Si me llamas caigo otra vez, si me miras ya me rendí. Bajo la luna, tú y yo, bajo la luna sin temor. Y aunque digas que no, tu nombre suena en mi voz. 입니다. 손주에게 용돈 하나 못 챙겨줘 속상해하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자식의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 잘 계세요 하고 안부를 묻는 일. 아주 사소한 그 행동이 부모님께는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요양병원에 계신 한 아버지를 딸이 면회하러 왔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아빠, 우리 예전에 같이 개울물 건넜던 거 기억나죠? 그때 아빠가 날 가슴에 안고 건너주셨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떠나던 순간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손을 들어 어루만지듯 쓸어내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모든 말을 대신했죠.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모님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하고 또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날도 머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을 때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간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돌보느냐는 단순한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살아갈 삶을 미리 바라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을 어디에 모셔야 할까? 가 아니라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디에 있고 싶을까? 하고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하게 되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외롭고 때론 무섭습니다.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정신도 흐릿해지면 그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부모님이 종종 나이 들면 죽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죽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조심스러운 표현일 뿐이에요. 그 말 속엔 나를 기억해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아줘 라는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중 많은 분들이 자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글썽인다죠. 괜찮다 고 말하시지만 자식이 그저 한번 안아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 비로소 진심이 전달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한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마음속에 남는 건 잘해드린 기억보다 못해드린 기억들이더라고요. 그때 좀 더 자주 연락드릴 걸, 한 번 더 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준비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는 건 결코 금기시할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가족의 역할일 수 있어요. 요즘은 웰다잉이라는 단어도 익숙해졌죠. 그만큼 이제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차분히 맞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죽음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기억의 시작이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시더라도 그 삶의 흔적은 자식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 남겨진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품위 있게,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끔은 부모님이 쓴 짧은 메모 한 장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얘야, 내가 정신이 흐려져서 널 몰라보더라도 마음만은 늘 내 곁에 있다는 걸 알아줘라. 이런 한 줄은 어떤 책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자주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조용히 눈을 바라보고 손을 꼭 잡아보세요. 그 짧은 접촉이 쌓여서
훗날 후회하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은 뒤에도 자녀가 가져온 된장국 냄새를 맡고는 우리 딸 왔구나 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몸에 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주 안아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고 해서 불효는 아닙니다. 요양원에 보내놓고도 찾아뵙지 않는 게 문제지 꼭 함께 살아야만 효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편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게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비용 문제, 거리 문제 등 현실적인 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혼자 끌어안지 말고 가족끼리 자주 대화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논의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부모님이 어디 계시든 어떤 상태이시든 관심은 언제나 전해집니다. 자주 연락드리세요. 작은 간식 하나라도 챙겨 보내세요. 손주 손잡고 찾아가 보세요. 그 모든 게 부모님에겐 한 줄기 햇살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부모님처럼 늙습니다.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바라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지금 우리의 몫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 들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식물들이 가을이 오면 자연스럽게 잎을 떨구듯 사람도 생의 끝자락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매달리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 그걸 배우는 것이 나이 드는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세요? 엄마, 아빠, 오늘 밥 잘 챙겨 드셨어요?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고 가장 쉬운 효도입니다.